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도시군 계획의 지위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위 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되고, 내용이 다를 때에는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1번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내용이 다를 때는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겠죠. 그 다음에 5번도 똑같은 지문이죠.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상위 계획인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내용이 다를 때에는 상위 계획이 국가계획이 우선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보면은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수립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맞죠? 2번이 정답이고, 3번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해서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요거 기본 계획에 부합하게끔. 그래서 2번, 3번 이런 것들은 말장난 할 수 있으니까 좀 구분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도시, 군 계획, 기본 계획이랑 관리 계획 둘 다를 말하는 거죠. 요거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 계획에 부합하게끔 도시군 기본 계획에. 그 다음에 4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 사람이고, 누구라고 했죠? 국장입니다. 국장. 그래서 국장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평가해 놓은 걸 특광시군이 관할 구역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들을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 사람은 국장.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광역도시계획이랑 기본계획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이라고 되어 있죠. 보면 기획에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둘 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고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니까.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의 내용에 토지적 성평가랑 제 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이건 뭐죠?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기본계획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는 기초사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변동사항을 5년마다 확인한다. 이런 내용들. 근데 기본계획에 들어가면은 추가되는 게 토지적 성평가랑 제 취약성 분석. 그 다음에 관리계획에 가면 하나 더 뭐죠? 환경성 검토까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디귿. 계획 수립을 위해서 미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치죠. 근데 관리계획은 열람을 시켜줘요. 열람. 이게 차이죠.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공청회, 그 다음에 관리계획은 열람. 이렇게. 그 다음에 리을. 국장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잠깐 볼까요?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공동으로 같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공동으로 수립하죠. 그래서 관할이 같을 때에는 시장, 군수가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시도지사가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을 지정을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이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안 했을 때 시장, 군수가 안 하면 누가 수립하죠? 시도지사 하면 안 되고 그냥 도지사. 이렇게. 그래서 시장 군수는 도 밑에 있는 시군을 말하는 거니까 도지사가, 그 다음에 시도가 안 하면 국장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국장이 직접 수립할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3년 내에 승인 신청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국가계획과 관련했을 때 요청하는 건 시장 군수가 요청을 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국장은 요거 시도지사가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국장이 직접 수립을 합니다. 근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특광시군. 관할에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하고 예외적으로 수립하는 사람이 없죠. 언니 이 사람들 만들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다음 관리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누가 수립하죠? 국장이.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계획들은 국장이 수립하는데 그냥 기본계획은 무조건 특광시군. 이렇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계획은 없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미음. 광역시장이 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한다라고 했죠. 시장 군수가 수립하거나 시도지사가 수립하거나. 여기 1번, 2번 중에 광역시장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2번에 있죠. 시구는 도 밑에 있는 거니까 시도에 특별시, 광역시, 도를 줄여서 시도라고 하죠. 자, 광역시장이 여기 있으니까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은 요거 누가 승인합니까? 도지사가. 그다음에 시도가 만든 계획은 국장. 그래서 광역시장이 수립한 계획은 뭐 같이 만들었던 간에 일단 국장이 승인을 하죠. 근데 여기서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가 수립한 계획은 요거 어떻게 하죠? 스스로 확정.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가 스스로 확정하죠. 시나군이 만든 계획은 도지사가 승인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광역시장이 만든 계획은 기본계획은 국장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죠. 스스로 확정하죠. 그래서 이거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옳은 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 기역이랑 디귿만. 이렇게. 그다음에 3번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관리계획의 내용은 이미 외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용도지역, 지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도구역 이런 것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다섯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 계획. 여섯 번째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런 것들이 관리계획의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은 1번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맞죠? 앞에 거 볼 필요 없고 그냥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일부러 길게 늘어뜨리는 거죠. 2번에 자연 녹지지역의 자연 취락지구의 지정. 다른 말로 하면 용도지구의 지정이죠. 용도지구의 지정. 그 다음에 3번에 재건축 사업에 관한 계획. 그냥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죠. 그러니까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들 이런 것들을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놓고 구체적인 개발 사업의 절차, 정비 사업의 절차는 정비법, 개발법에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정비구역의 지정, 내지는 사업 시행자의 지정 이런 것들은 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 하는 건데 대장동에서 정비 사업을 한번 도시개발 사업을 해보자 이런 것들은 관리계획에서 하는 거죠. 관리계획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그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개략적인 계획들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사업의 절차는 개발법, 정비법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광역시에서 항만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이게 바로 이제 기반시설의 설치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 다음에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자,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건 관리계획으로 하죠.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건. 근데 용도지역을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에서 정하죠. 대통령령이랑 뭐 그 밖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일단은 대통령령. 이렇게. 그래서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4번.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기초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정답이 뭐죠, 이거? 다 맞죠? 하나쯤 바꿀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편하게 보시라고. 하나쯤 바꿀까 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편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시라고 그냥 그대로 내놨는데 보면은 우리 기본계획에서 토지적 성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을 해야 되죠. 기본계획에는 그거 얼마 안에 했을 때 안 하죠? 5년 안에.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인해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계획에서 토지적 성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생략하는 경우. 그 다음에 관리계획과도 5년 안에 했을 때에는 관리계획에서도 토지적 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기초조사 생략사유는 기초조사를 생략하는 것 뿐만 아니라 토지적 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생략사유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토지적 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하면은 여기 6가지에다가 추가적으로 토지적 성평가만 생략하는 사유들을 더 추가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요것만 하나로 문제는 대부분 풀렸는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적성평가만 생략하는 경우들을 지문에 넣어가지고 문제를 조금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다시 보면은 기역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어디 위치하죠? 도심지가 어디죠? 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근접하는 지역. 그 다음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개발하는 게 아니죠. 정비나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안에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해서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고 할 때, 그대로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할 때, 이럴 때는 기초조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고 나머지 토지적 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5번에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자, 보면은 거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이거 나오면은 건축 제한이구나 라고 말을 좀 빨리빨리 바꿀 수 있어야겠죠. 건축 제한이 똑같은 말로 건축물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이게 건축 제한. 자, 보면은 용도 지역 이 지정이 되면 규제를 하죠. 그 규제를 이제 행위 제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니까 그게 규제. 그래서 용도 지역이 지정됐을 때 따라붙는 행위 제한이 크게는 세 가지. 첫 번째가 건축 제한. 이 건축 제한이 거기 나와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그러니까 각각의 용도 지역들마다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어떤 규모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게 건축 제한입니다. 그래서 뭐 제1종 전용 지구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제2종 전용 지구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이런 것들을 규제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건폐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적률. 건폐율이랑 용적률은 이때쯤 되면 이제 외우고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건축 제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은 원칙 어디서 정하죠? 대통령령. 그래서 근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죠. 첫 번째, 농공단지입니다. 농공단지는 행위 제한을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합니다. 두 번째, 농림지역 중에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첫 번째 공원구역,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또 각각 개별법률에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해서 어떤 법에서 하는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몇 번 읽어보면 농림지역에 지정됐을 때 행위제한을 따로 하는 게 어떤 것들인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됐을 때 행위제한을 따로 하는 게 어떤 것들인지 요거 앞에 있는 용도지역을 좀 구분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1번에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다른 말로 건축 제한은 원칙, 뭘로? 네,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합니다. 원칙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행위 제한을 같은 법이라는 게 그 앞에 있는 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번 정답. 그 다음에 3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초지가 아니라 농림지역 중 초지가 행위제한 특례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초지법에서. 그 다음에 관리지역 중 농림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역시 농지법에서. 그 다음에 농림지역 중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상수원 보호구역은 역시 수도법에서. 그래서 행위제한 특례에 해당하는 것들 앞에 용도지역을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고 다음 페이지. 6번에 용도지구가 나오는데 용도지구는 아마 문제는 동영에서는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용도지구. 지구는 지역보다는 좁은 개념이니까 관할 토지, 즉 특광시군 토지의 전부에 지정합니까? 일부에 지정합니까? 일부에. 그 다음에 용도는 쓰임인데 이 용도지구는 어떻게 쓰이던가요? 그렇죠.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용도지구죠. 그래서 뭐 예를 들 때 비서나 보약 같은 거라고 했고, 그래서 이거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죠. 지역은 중복이
안 되죠. 지역은 하나만. 근데 지구는 용도 지역의 기능이 올라갈 수만 있다면 2개고 3개고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용도 지구를 분류를 해보면 법에서 일단 9가지로 분류를 하죠. 그 9가지의 분류는 제가 하죠. 경관, 고도, 방화, 방제, 보호, 취락,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는 건 경, 방, 보, 치, 개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경관지구는 어떻게 세분하죠? 자연, 시가지, 특화경관지구.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자연, 시가지, 시가지 자연 똑같죠.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여중생,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년시설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주, 산, 관, 복, 특, 주거, 산업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세분이 되죠. 그 다음에 조례로 용도지구를 또 세분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들? 경, 중, 특 이렇게 했죠. 그래서 조례로 세분 가능한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중요시설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해서 법에서 분류를 하고 이것들 중에 5가지를 대통령령에서 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조례로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는 게 경관지구, 중요시설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 법이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조례로 신설하는 게 가능합니까? 네. 다만 요건은 엄격한 요건 하에 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행위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로 그리고 용도 지역이나 용도 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하지 아니할 것. 이런 것들을 이런 요건으로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방제지구로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 지정 요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 문제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그때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이유도 규제하려고 즉 행위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을 합니다. 자, 용도 지역에서는 행위 제한 이렇게 3개가 나오죠.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근데 여기 용도지구는 행위 제한이 건축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용도지구들마다 그게 지정이 되면은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규제를 합니다. 용도지구에서는. 자, 행위 제한 원칙 뭘로 하죠? 조례. 그래서 용도지구는 보면은 여기 조례로 세분도 할 수 있고 조례로 신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행위 제한도 원칙 조례로. 그래서 조례랑 관련이 깊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 용도지구도 행위 제한을 예외적으로 조례로 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고도지구는 행위 제한을 뭘로 하죠?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행위 제한을 대통령령에서 하는데 그 대통령의 내용이 지구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 다만 이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근데 개발진흥지구이긴 한데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거. 거기 써져 있죠. 노트에. 이 둘 다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데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 근데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에서는 대통령령으로 행위 제한을 하는데 원칙은 몇 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죠? 4층 이하. 그래서 지을 수 있는 건물들이 거기 몇 개 써놨죠. 1종근생, 2종근생, 운동시설, 창고, 그 다음에 동식물 관련시설, 그 다음에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등등등 이런 것들을 허용할 수 있다. 근데 2종근생 중에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는 어디다 지정하는 거였죠 이거? 개발제한구역. 그래서 행위 제한을 개특법에서 하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합니다. 이렇게 요 4가지는 조례로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따로 하나 봐야 되는 게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는 행위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조례로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이 조례로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대통령령, 요게 내용, 요게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죠.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는 어디다 지정하죠?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에 건축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죠. 그래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건축 제한을 완화해 주는 겁니다. 건축 제한을. 그래서 해당 용도 지역에서 원래 지을 수 있는 건물은 당연히 지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좀 더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중공업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 거기 동그라미 있는 것들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던 게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장례시설을 허용할 수 없다. 그게 이제 기출문제였고 나머지도 보면은 안마실소, 관람장, 그 다음에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식물 관리시설 이런 것들 있으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주거지역 옆에.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중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것들 중에 일단 아파트 요건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 및 안마실소,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 이런 것들 안 된다.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의 복합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요것들만 더 지을 수 있다.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그 다음에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 관련시설 이런 것들 요걸 좀 더 추가적으로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정된 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동그라미 있는 것들이 안 된다 이 말인데 계획관리지역은 이것만 된다 이 말이죠. 이것만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 당연히 지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걸 허용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 보면은 6번 문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관지구는 어떻게 세분하죠? 자연, 시가지, 특화경관지구. 그 다음에 이번에 집단취락지구는 어디다 지정하는 거죠? 개발제한구역에. 녹간농지에 지정하는 건 자연취락지구죠. 그래서 1번, 2번 같은 거. 그러니까 1번 문제로 단독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2번 문제로 단독 문제로 나오기도 하는데 용도지구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좀 쉽게 낼 때 이거 용도지구 어떻게 세분되는지 그게 시험 문제죠. 그래서 경, 방, 보, 치, 계 요거 세분되는 거 어떻게 세분되는지 문제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각각의 용도지구의 개념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단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 뭘 규제하죠? 최고 한도. 그 당연히 높이를 규제하죠. 최고 한도를 규율하는 거. 그 다음에 기출문제 나왔던 게 특화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이나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뭐죠? 건축물. 근데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 요거 바꿔서 한번 출제한 적이 있고 그래서 각각의 용도지구의 개념 물어보는 거. 그래서 가장 쉽게 내면은 요거 분류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용도지구의 개념 어떻게 되는지 그 말장난 쳐가지고 바꿔내는 거.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쉬운 문제고 조금 어렵게 나오면 요거 행위제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밑에 3번부터가 행위제한이죠. 보면은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역시 또 건축제한이죠.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행위제한을 건축제한을 합니다. 건축제한은 원칙 어디서? 그래서 아까 5번에 1번 지문이랑 6번에 3번 지문을 제가 반대로 써놓은 겁니다. 같이 보시라고.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원칙 어디서? 대통령령. 근데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은 원칙? 조례로.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행지구라고 되어 있죠. 개발진행지구는 원래 행위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행지구는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4번이 맞죠. 그래서 원래는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규제를 하는데 이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로 근데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곳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5번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시, 도 또는 대도시 도시군계획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게 경관지구, 중요시설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두 문자 외운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문제입니다. 경중특해서 좀 정확하게 외우시라고. 그래서 경관지구, 중요시설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 개발진행지구가 아니라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내놓으니까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장난쳐? 모르죠 저도 뭐 그렇게 장난칠지는. 근데 정확하게 외우고 가시라고.
이렇게 뭔지를 알아야죠. 경관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보면은 바로 뒤에 나오겠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 구역이라는 건 용도 구역의 일종이죠. 용도 구역. 그래서 지금은 용도 구역이 5가지고 그 다음에 규제를 최소화해 주겠다라는 거. 그래서 요 입지가 어디냐라는 건데 여기 어디라고 했죠? 구도심. 그래서 개발을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던 곳인데 지금은 낙후된 지역으로 바뀌어서 여기를 다시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개발을 시작하는 곳이 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여기는 먼저 지정을 해야 되죠. 지정을 하고 나서 여기에 맞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자, 지정은 어떻게 하죠? 관리계획으로. 그럼 지정하는 사람은 누구죠? 결정권자가. 아니, 특광시구는 입안권자고 결정권자가.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하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즉 국장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장뿐만 아니라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계획 수립도 관리계획으로 하죠. 그래서 어디에 지정하는지 지정 대상 지역 옆에 몇 가지 써놨죠. 그래서 뭐 요런 데다가 이런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읽어두는 정도. 아, 이런 데가 구도시이구나. 대신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데가 뭐 도시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지구 이런 데. 개발이 이제 막 일어나는 곳들. 요런 데는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니고 처음으로 개발을 하는 곳이 아니라 원래 도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6번에 보면은 그 밖에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지역. 제가 몇 가지 써드렸죠.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5번에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었고 기출문제 보면은 근린재생형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법을 개정하면서 그 대통령령에 들어가는 게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도시 첨단산업단지. 그 다음에 소규모. 그거 했는데 왜 안 한 척 합니까?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지역. 이렇게 요 세 군데. 그러니까 뭐 최근에 개정된 거라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거 때문에 기출문제 아닌 곳이라고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하는 거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두는 정도. 이렇게 요런 데가 그 밖에 대통령용으로 정한 지역. 그 다음에 지정할 때든 계획 수립할 때든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는데 이 관리계획 결정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해야겠죠. 그 협의를 요청하는 관계행정기관장이 답변 주는 기간이 10일. 보통은 30일인데 여기서는 10일 안에 결과 통보를 하죠. 그 다음에 지정이 되고 나면은 규제를 완화해 주니까 다른 법률을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대지 조성 기준, 그 다음에 미술작품의 설치, 부설주차장의 설치,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의 확보 이러한 규정을 적용 안 하는 건 아니고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이나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더라도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 뭘로 봐주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면 계획을 통해서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자,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이 되면 행위제한을 계획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계획에는 행위제한이 들어갑니다. 행위제한. 용도지역이 지정됐을 때 행위제한이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있죠. 요거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계획의 내용을 써놨는데 1번에 보면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이게 건축제한이죠. 두 번째는 건폐율, 용적률에다가 하나 더 높이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죠. 규제를 완화해주는데 무턱대고 그냥 완화하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래서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을 보고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가 원래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다라고 해보죠.
근데 이 앞에 지하철역이 하나 생기면서 여기를 역세권으로 개발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를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계획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도지역에 관한 내용들. 원래는 2종 일반이라든지 뭐 1종 일반 아니면 3종 일반이었는데 뭐 준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도 바꿀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개발하기 위해서 주거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아니면 복합적인 용도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복합개발진흥지구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개발에 필요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을 관한 내용이 여기 계획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개발이 일어나면은 이 지역의 기반시설은 남아돌까요? 부족해질까요?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해야겠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사항. 그 다음 규제를 완화해주면은 여기는 개발이 시작될까요? 개발 보전할까요?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개발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는 게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구,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테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니까. 그 다음에 규제 완화해준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법률의 적용의 배제나 완화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들어간다라는 거. 이거 외우는 게 아니죠, 이게. 그 다음에 계획을 통해서 여기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지정이 되면 규제가 완화가 되니까 토지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개발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요 안에서 개발행위 하는 사람한테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을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이나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서는 심의를 거쳐 요 행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1번에 관리계 결정권자는 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아까 2번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 들어갔죠. 그래서 계획의 내용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그런 것들도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야기처럼 개발을 하는 곳이니까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다음에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들 4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요. 간주가 돼요. 간주. 그 다음에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공동심의 개최해서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 다음에 8번에 이거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문장들을 그냥 그대로 문제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 중에 요만큼이 주거지역 그리고 요만큼이 상업지역이라고 해보고 주거지역에 속한 부분이 7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 속한 부분이 300제곱미터 이렇게. 자,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얼마죠?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어떻게 합니까? 가중평균, 면적에다가 가중치를 두고 가중평균을 하죠. 그 다음에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여기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에 맞는 건물을 지어서 토지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도로변을 따라서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서는 기준이 얼마로 바뀌죠? 6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이게 이제 원칙적인 거. 그래서 우리 계산 문제는 백선에서 풀어봤는데 그냥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건물이 고도지구와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대지랑 건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걸쳐 있을 때는 대지랑 건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자, 여기 상업지역에 고도지구가 지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물을 고도지구랑 고도지구 아닌 곳에 이렇게 걸치게끔 짓는 거죠. 그러면은 이 대지랑 건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 건물이 역시 또 방화지구랑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어디에 대해서만?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대지는 불에 안 타니까 건물에 대해서만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다만
방화지구와 방화지구가 아닌 곳의 경계가 이렇게 방화벽으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방화지구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근데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다.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래서 구획이 되어 있더라도 방화지구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그 다음 시험에 나온다라면은 아마 녹지지역이 나올 겁니다. 녹지지역이. 그래서 개정이 최근에 되고 나서 아직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 최근도 한 4년 전인데 아직도 나온 적이 없어서 보면은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이 녹지지역에 700, 주거지역에 300 이렇게 돼 있다 해보자. 그러면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칠 때는 어떻게? 각각. 그래서 녹지지역은 따로 쓰고 주거지역은 따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 바꿔보죠.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여기가 녹지지역. 자, 개정이 되기 전에는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면 무조건 각각입니다. 무조건. 근데 이 330제곱미터 이하의 녹지지역을 무조건 따로 쓰라고 하니까 100평이 안 되는 거죠. 100평이 안 되는 녹지지역, 아주 작은 녹지지역도 무조건 따로 쓰게끔 하니까 방치되고 버려지는 녹지지역이 많아가지고 이 작은 녹지지역을 쓰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부분이 어디죠? 녹지지역이고 이 녹지지역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각각에서 제외된다라는 각각에서 원래 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 각각으로 써야 되는데 거기서 제외되는 거니까 이 작은 녹지지역을 큰 주거지역으로 쓰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시험에 나오면 이거 나옵니다. 녹지지역의 단서들. 이렇게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이어야 하고 그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얘는 각각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 있는 건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칠 때에는 각각이 아니라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거.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보면은 8번에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중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죠. 이럴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산술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이에요. 가중평균. 그 다음에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과반이 아니라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오케이. 3번에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가 아니라 건물 전부, 그 전부라고 되어 있죠. 조문에는 그 전부, 건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의 경계가 방화유역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정답이 아마 4번이겠죠.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4번이 아니죠? 경우로서 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어디죠? 녹지지역이고 그 녹지지역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각각으로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각각에서 제외되는 게 이거. 각각에서 제외되는 게. 원래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면 각각이어야 하는데 각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바로 지금 4번 지문에 해당하는 거죠.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이고 그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각각에서 제외된다. 각각으로 쓰는 거에서 제외하는 경우. 오케이. 그러니까 이 작은 녹지지역을 큰 부분으로 흡수해서 쓰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이 5번.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칠 때에는 각각이 아니라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9번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나오죠. 자, 보면은 기반 시설이 있죠. 이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뭘 해야 되죠?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죠. 이렇게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기반 시설이 뭘로 바뀌죠? 도시군 계획 시설 해서 자,
기반 시설인 단계에서는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로 바꾸고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 부르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래서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 만드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 만드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죠. 단계별 집행계획.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는 단계별 집행계획. 그러니까 자,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 만드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설치를 하려면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얼마 안에 수립하죠? 3개월.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재원 조달 계획이나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해서 수립을 해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항상 그 시설 사업이든 매수 청구권이든 시작되는 시점이 여기서부터.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안에. 매수 청구권은 얼마가 경과해야 되죠? 10년. 그 10년이 경과한다는 시작점이 여기. 그러니까 기반 시설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로 바뀌었죠. 도시군 계획 시설로 바뀌고 나서 1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는 게 매수 청구.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도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고 나서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시행자를 정하죠. 사업을 누가 할지. 그 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실시계획. 그리고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마지막에 뭐 받죠? 준공검사. 자,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만드는 계획으로서 요 안에는 재원 조달 계획이랑 보상에 관한 계획을 포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행자인데 원칙, 시행자가 누구였죠? 입안권자. 그러니까 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원칙 누구죠? 특광시군. 입안권자는 특광시군 원칙.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협의. 근데 협의가 안 되죠. 그럴 때는 국장이나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해 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업을 직접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아까 협의가 안 될 때는 국장이나 도지사가 지정을 해주는 거고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는 국장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됐을 때는 도지사가. 여기까지가 행정청인 시행자. 그러니까 원칙은 특광시군이 하는데 둘 이상일 때는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나 도지사가 지정하고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도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가 있죠. 다만 그냥은 안 되고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되고 이 지정을 받을 때 비행정청 중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민간. 그래서 민간 시행자는 지정을 받기 위해서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를 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게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조건. 그러면 이 단계별 집행계획 이거 누가 만든다고 했죠? 시행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은 어떤 사업은 3년 안에, 어떤 사업은 3년 이후에 하자. 이걸 정하는 거죠.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시행자,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시행자 원칙 누구라고 했죠? 입안권자. 입안권자 아까 원칙 누구였죠? 그러면 특광시 군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옳은 질문.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관리계획은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은 국장이나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했을 때는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특광시군에게 송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특광시군이 입안권자니까 특광시군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국장이나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입안권자, 만드는 사람들. 시행자도 입안권자. 근데 예외적으로 비행정청도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반권자가 특광, 시군,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만 알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받는데 인가는 원칙 시, 도, 대도시가. 그러니까 이반권자가 만든 거니까 위에서 인가를 시도, 대도시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결정권자죠,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요때 자, 도시공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들은 공익사업 하는 사람이죠. 도로 만들고 항만, 철도 같은 거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을 좀 더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죠. 첫 번째,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관계 서류를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고, 공시 송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는데,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설로 결정이 되면 관리계획으로 정하지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이거 처분하면 안 됩니다. 하면 효과가 무효. 해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준공검사는 시, 도, 대도시 국장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9번에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실로부터 단계별 집행계획은 얼마 안에?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재원 조달 계획이나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여기 기반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로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고 나서 3개월 안에 재원 조달 계획이나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광시군이 만드는 건 맞습니까? 네, 이반권자니까.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이면은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했을 때는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특광시군한테 송부하면 됩니다. 오케이. 2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둘 이상 보이죠? 뭐 찾아야 되죠? 협의. 2번 정답. 그래서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한다 하는 거. 근데 협의가 안 되죠. 같은 도면 도지사,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동의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안 받죠. 자, 지방공사는 행정청입니까? 비행정청입니까? 비행정청이죠. 행정청은 국가, 지자체만.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런 사람들만 행정청이고, 공사 이런 것들은 비행정청이지만 공공이니까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 단계별 집행계획을 고시했을 때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시설사업에서 사업 인정 고시는 언제? 그렇죠. 실시계획을 어때? 실시계획 고시죠. 그 다음에 5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관리계획을 정하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하면 무효. 그 다음에 10번에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칠학지구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있습니다. 자, 요약서를 보셔도 되는데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원칙적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원칙은 할 수 있다. 근데 하는 게 정택, 공시, 노 해서 할 수 있는 지역 중에 첫 번째가 어디냐면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우리 요약서에 나오나? 그러면은 183페이지 임의적 지정, 요약서에 보면은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에 183페이지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개발을 시작하는 곳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1번에 보면은 용도지구라고 되어 있죠. 용도지구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할 수 있다 그 칸에 보면 자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 이런 거 있는데 용도지구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뭘로 대체한다고 그랬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러면은 이 용도지구를 먼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그리고 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뭘 수립하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용도지구를 지정을 해서 이 용도지구로 행위제한 규제를 하다가 이 규제가 용도지구는 아까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었죠. 용도지구가 막 2개, 3개 지정이 되니까 행위제한, 규제가 너무 복잡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용도지구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행위제한, 규제를 계획으로 하니까 용도지구로 규제를 하던 걸 지구단위 계획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도지구도 지정할 수 있다. 나머지 뒤에 나오는 뭐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 뭐 그다음에 뭐 택지개발, 경제자유구역 이런 데는 다 개발을 시작하는 곳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요거 용도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취락지구라는 걸 그냥 용도지구로 바꾸셔도 됩니다. 용도지구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2번에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행위제한을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하는데 우리는 완화되는 것만 좀 배웠죠. 그래서 완화되는 규정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국계법에서 완화가 되는 게 크게는 3가지. 건축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완화가 되는 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 다음에 대지 안의 조경, 그 다음에 높이 제한, 그 다음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그 다음에 공개공시,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완화되는 규정을 도시지역이랑 비도시지역 나눠가지고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이든 건축제한 똑같이 완화가 되죠. 똑같이는 아니고 그 내용은 다르지만 건축제한은 둘 다 완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건폐율은 얼마까지? 150%. 그 다음에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를 하죠. 그 다음에 높이 제한은 어디에서만? 도시지역에서만 얼마까지? 120%.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기준도 어디에서만? 도시지역에서만 100%까지. 이게 완화되는 규정입니다. 해서 보면은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했다 이 말이 비도시지역이다 이 말이죠. 비도시지역에서는 건폐율은 얼마까지? 150%, 용적률은 200%. 근데 뭐 이건 구분할 필요도 없고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똑같이 150%, 200%까지 완화가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중 일반 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구로 변경할 수가 없죠. 이게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첫 번째죠.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첫 번째에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계획. 거기 끝에 아니고 노트에 여기 밑에 왼쪽에 밑에 있는 박스에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나오겠죠. 거기 1번에 보면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화하거나 변경하는 거 할 수 있습니까? 네네네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1번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화하거나 변경하는 거 그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게 시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화하거나 변경하는 거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3번 지문처럼 이렇게 바꿔낼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용도지구를 대신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아니니까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안에서 바뀌어야 되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안에서 바뀌고 이런 것들. 그래서 주거지역끼리 바꿀 수 있고 상업지역끼리 바꿀 수 있지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뭐에 맞게 하죠?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행위제한을 계획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5번에 도시지역 외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가? 없어요. 주차장 설치 기준은 도시지역에서만. 주차장 설치 기준이랑 높이는 도시지역에서만. 이렇게. 그래서 요 한옥마을을 보존하거나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거나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하려고 할 때 도시지역에서 100%까지. 그러니까 맨 앞에 도시지역 외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에서 완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11번부터는 좀 쉬었다 보도록 하죠.